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국제경제학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없으셔도 되는데 있으시면요. 김신행 교수님 국제경제학 책으로 순서는 맞춰서 할 테니까요. 그 책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교재의 챕터 1장이요. 국제경제론과 세계경제 해가지고요. 제 1절에 왜 국제경제학을 공부하는 거, 국제경제학이 무엇을 다루는지 그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국가 간의 세계 전체적인 경제 교류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가요. 첫 번째 뭔가라고 하면은 먼저 무역 장벽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무역 장벽이 이렇게 제거되고 완화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게 되면서 뭔가 장벽이 낮아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정책을 봤을 때 내국지향적인 그거보다 대내지향적인 경제정책보다 대외지향적인 개방정책을 사용할 때가 경제가 성장되더라 라는 것을 많이 경험으로 익히게 되면서 개방적인 정책을 사용하면서 이게 확대되면서 국가 간의 교역도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국가 간의 경제 교류가 더 커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자연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나라일수록 자연 자원이 부족할수록 당연히 대외 거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대외 거래의 중요성이 더 증대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다른 나라와의 어떤 교류 같은 게 확대되면서 경제 성장에 어떤 기여하는가, 뭐 그거는 우리가 심심치 않게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개방 경제가 어떤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외부 충격의 어떤 영향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외부라고 하면 우리나라 외의 바깥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환율 같은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환율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율은 달러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이건 달러의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그럼 달러의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달러로 만들어진 외국의 물건이 비싸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출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지고요. 수입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비싸지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의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니까 우리나라 물건은 상대적으로 싸지게 되고요.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입이 감소하고요. 수출은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환율이 변하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외국에서 외화를 구입하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만약에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해볼게요. 그때 해외여행을 갈 때 경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의 경비가 증가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여행 갈 때랑 동남아 여행 갈 때 뭐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변수에 환율 같은 이런 충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살펴보긴 하는데 그거 외에 뭐 다른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요인 어떤 요인이 있을까 보면 미국의 9.11 테러 사태라든가 아니면 이란 이라크 전쟁 이런 것들도 석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 국내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외부 충격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하면 세계 경제 속의 융합화, 제가 제목은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나라가 뭐 외부 충격에 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속에 이제 스며들어 가지고요.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 위기를 당한 다음에 외환 위기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네,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 많은 금융기관에 외국 자본이 소유가 되었고 또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 거래가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식 거래 이런 것들이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주식 거래가 증가하게 되었죠. 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까? 네,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했는데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또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중소기업에서는 또 노동의 고용난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보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국제경제학은 뭘 다룹니까 하면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이런 것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가 혼자만 독자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제경제학의 관심사는요, 세계 경제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다 관심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관심사들이 영향이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몇 가지 공통된 법칙을 통해서 규칙을 도출해내고요. 그게 이제 이론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론을 배워서 뭘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 이론을 잘 구축하게 되면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을 끄집어낼 수 있고요. 비슷한 일이 위기가 봉착됐을 때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응책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경제 운영 방식을 탐구하는 게 바로 국제 경제학의 관심 타픽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은요,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현상을 파악해서 국내 경제가 세계 경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우리 세계 경제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 경제 구성을요, 소득 수준으로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무역의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표를 보면은요, 여기 내용을 보면 국가를요,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나눴습니다. 그래서 월드뱅크에서는 전 세계 214개국을 대상으로 해서요, 214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자, 뭘 기준으로 하냐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그룹으로 그룹핑을 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GNI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얼마입니까? 12,000 그쵸? 12,736 이상 이렇게 되는 나라가 79개국이 되는데 그런 나라들을 고소득 국가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고중위 소득, 저중위 소득,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여기 저소득 국가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1인당 GDP가 쭉 나와 있고 우리나라 어디에 속하는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 고소득 국가에 거기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고중위 소득 이상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소득 국가들은 대부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 고소득 국가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고소득 국가들은 전 세계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면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기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고소득 국가다라고 하면 고소득 국가. 자, 나라가 몇 개냐면 여기 보시면 인구가 19.3%를 차지하고 있고요. 19.3%를 차지하고 있네요. 근데 이런 나라들은 세계 전체 총 무역의 총량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GDP 대비 무역액도 높고 그리고 GDP도 이렇게 차지하는 게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국가는 인구에 비해서 생산하는 게 많아 가지고 당연히 1인당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소득 국가는 당연히 1인당 평균 소득이 629달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나와 있는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불균등하다 이렇게요. 불균등.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소득 측면으로 봤을 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무역액 비중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무역액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근데 요게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득 수준하고 굉장히 비슷한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무역의 비중의 크기는 GDP 비중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GDP가 큰 나라가 무역액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앞서 본 표를 보시면은요. 위에 한번 볼까요? 고소득 국가는 무역액 비중이 여기 얼마나 차지합니까? 여기 있죠? 72.2%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소득 국가는 무역 비중이 저기 보시면 72.2%니까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GDP 비중은 어떻게 돼요? 67.8 이렇게 되니까 GDP 비중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리해드리면 무역액 비중과 GDP 비중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느낌상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보시면은 GDP 비중도 낮을 뿐만 아니라 무역액 비중도 굉장히 낮고 0.5, 0.5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GDP 비중과 무역액 비중 모두 고소득 국가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따라서 결론 한번 보시면 경제 규모와 그리고 이제 무역량은 서로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요 표에서 체크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GNI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1인당 GNI가 27,000달러 정도 되는 그래도 약간 고소득 국가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 세계 인구의 약간 0.7% 이렇게 돼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GDP 비중은 1.8%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 비중이 2.9% 그리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무역액은 95.9%니까 굉장히 높죠. 전 세계 평균이 59.4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역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요 세계화가 점차 확대되는 거를요 간단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세계화의 추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1990년대 이후서부터는요 점차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확대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확대돼요. 상호 의존성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세계화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징인 것은 바로 뭐냐면 공산품은 당연하죠. 공산품은 당연히 국가 간의 교역을 하게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농업도 이렇게 개방화가 되는 것도 있고요. 서비스 부분도 점차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역이 확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확대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거가 확대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뒤에 다시 또 정리할 건데 어떤 제도라든가 그리고 경제 정책이 좀 약간 비슷하게 표준화되어서 나타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준화되어서 국가 간의 어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보면 단일 경제 체제로 통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세계 경제가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뭐 대략적으로 대충 감을 잡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세계 경제가 1914년이 될 때까지는요, 네, 요거를 좀 글씨체를 좀 작게 해야겠어요. 한번 이렇게 작게 한번 해봅시다. 14년까지는 세계 경제는 굉장히 개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방적이었는데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1914년 이후에 이때 상황이 되면서 점차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 전쟁이 일어났죠.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대공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국가 간의 무역이 또 생산 요소의 이동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전쟁이라든가 그래서 또 대공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무역이라든가 축소.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다른 나라들도 지금 트럼프가 어떤 국가 간의 관세 장벽 통해 가지고 교역이 억제되는 것 비슷하게 당시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야, 이게 개방 경제가 되지 않고 이렇게 너무 폐쇄 경제로 가게 되면은 뭐 서로에게 좋은 게 아니라 서로에게 다 나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얻은 세계화의 어떤 교역의 어떤 여기 보시면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개방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무역을 어떤 위한 관세를 낮추자라는 가트가 출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IMF를 설립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국제기구를 통해서 무역 장벽을 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벽이 이렇게 허물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국가 간의 교역이 더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림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70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세계 무역량과 세계 GDP의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70년 이후서부터 무역량과 GDP가 전부 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에 비해서 2014년까지 이렇게 봤을 때 GDP는 2.9조 달러에서 77.8달러로 증가했으니까 GDP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커졌습니까? 라고 하면 26배가 이렇게 증대되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역량은 0.8조 달러에서요 46.2조 달러로 60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무역량은 몇 배나 증가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60배나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GDP 증가하는 속도보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간의 교역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GDP 변의 추세랑 GDP가 변하는 추세랑 무역량이 변하는 추세는 비슷하지만 그런데 무역량이 더 빠르게 커졌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요. 추세가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남미의 외채 위기가 있고요. 동아시아 외환 위기가 있고요. 세계 금융 위기 이렇게 한 3번 정도에 걸친 위기가 있는데 이때는 GDP도 줄어들게 되면서 무역량도 동시에 같이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1990년대 이후부터 이게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들어서 세계적으로 개방이 크게 확대가 되었는데요. 개방이 확대되었는데 이 개방이 확대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0년대 이어서 개방이 확대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80년대 후반에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주의, 소련이라든가 또 동구권의 소련의 위성국가에 해당하는 동구권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이라든가 동독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국이 또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개방과 여러 가지 사회주의 시스템이 붕괴된 게 첫 번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냉전이 종식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정치적 긴장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련과 중국이 붕괴가 되면서 소련과 중국이 이제 시장의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 결과 교역이 증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교역과 경제적인 교류가 확대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정치적인 측면이죠. 다음 두 번째요. 그 전까지는 수입 대체 정책을 실시했던 남미가 이제 변하게 되었습니다. 남미가 수입 대체, 그러니까 됐어. 수입 물건을 받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그거 생산해서 수출하겠어 라고 했는데 그렇게 대내지향적인 정책이 사실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미와 같은 많은 국가들이 90년대 들어서면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수출 지향적인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정책으로 전환되었어요. 그러니까 전환. 경제정책 체제를 바꾸게 된 거죠. 더군다나 남미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개도국 있잖아요. 아시아의 개도국.
개발도상국이 뭐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세계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도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고 교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요. 세 번째. 자, 1986년에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어서 1995년도에 WTO 체제가 출범합니다. 체제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WTO 체제에서는 개방이 확대되면서 그리고 WTO 체제가 그런데 성공을 잘 거두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FTA와 같은 어떤 경제 통합이 활성화되면서 통합이 확대되면서 그러면서 무역 장벽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역의 국가 간의 장벽이 제거됐어요. 완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 또 이유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 상식으로 좀 잘 한번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개발도상국으로 기술 이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이 확대된 게 하나의 또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개도국들도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런 개도국과 또 선진국과의 어떤 무역과 교류가 확대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렇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발달하면서 네, 그러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그 어떤 소통이 짧아지게 되었고요. 또 적은 비용으로 분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그 분업이 활발하게 되면서 오프쇼어링이라고 합니다. 오프쇼어링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생산 공정의 일부를 외국에서 약간 위탁 가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화의 90년대 이후에 세계화 개방이 확대된 거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요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출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것도 있고요. 개도국뿐만 아니라 남미. 그리고 국제경제 체제 자체가 이렇게 WTO라든가 FTA라는 경제통합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기술 이전이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서 정보통신 기술이 또 발전하게 되면서 개방이 더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그대로 보시면 되겠는데 세계화가 확대된 이유에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세계화가 확대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뭐가 좋은데 여러분 세계화가 확대돼서 뭐가 좋을까요? 국내 기업의 외국 시장 의존도는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특히 남북이 갈려져 있으니까 요 안에서 우리가 자원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배분할 것인가. 그래서 국내 시장 내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했는데 자, 이게 개방화가 되니까 우리가 자원, 희소한 자원에 대한 효율성 추구가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전 세계적인 범위로 확대되었다라는 게 세계화의 가장 큰 어떤 의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세계화를 통해 가지고요. 국가 간의 상호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효율성 측면에서의 장점,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자원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세계 경제의 몇 가지 특징을 살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0년대 이후부터 세계 경제가 확대됐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요. 특징 볼게요. 지역별 무역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산업별 경제 통합의 확대, 해외 직접 투자의 확대, 한국 무역의 소득 변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지역별로 살펴보시면은요. 지역별에 살펴보면은 자, 유럽의 비중이 좀 가장 큽니다. 유럽의 비중이 가장 커서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36.8%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아시아가 또 그 다음 큽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32% 정도 되고요. 북미가 13% 정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북미가 13, 유럽이 좀 가장 크고 아시아가 한 요 정도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유럽과 아시아와 북미 지역의 무역 비중이 큰 이유는 뭘까요? 무역 비중이 큰 이유는 우선 이 세 지역이 있잖아요. 북미와 유럽과 아시아의 비중이 큰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경제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은 이게 중력의 법칙이 작용해 가지고요.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사고 팔 게 많아져서 무역 규모도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 규모도 증대된다,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지역 내 무역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무역 비중은 여기 보니까 유럽 내 거래 비중이 좀 상당히 좀 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요. 68.5로 좀 가장 크네요. 그리고 역시 아시아가 52.3으로 좀 큰 편에 속하고요. 북미도 여기 보시면 50.2%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지역 내의 무역 비중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 규모가 좀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서 자기네끼리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교육을 했을 때 얻게 되는 효과가 커요. 그러면 지역별과 지역 내는 둘 다 그럼 경제 규모가 크다 하면 다 커지는 거. 그 외에 다른 거 없니?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지역 내의 무역 비중이 큰 경우에는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하면은요, 같은 지역 내에 속한 국가들은 거리가 또 짧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어떤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역 내 측면에서는 얼마나 접근성이 큰가라는 것도 좋은가라는 것도 하나의 국가 간의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지역 내에 같은 통합체제, 경제 통합체제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북미 같은 경우에는 나프타가 있고요. 나프타. 네, 이렇게 있고요. 유럽에는 뭐 EU, 유럽연합이 있고요. 또 아세안이라고 또 있잖아요. 여기서 아시아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아세안 이런 것들에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경제 통합 체제예요. 그래서 경제 통합체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또 교육을 하는데 약간 장벽을 서로 낮출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보다도 아시아가 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산업별 무역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회색깔로 되어 있는 게 80년대고요. 이게 무슨 색인가? 주황색이라 해야 되나? 그 색깔로 되어 있는 게 2014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농업 부분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광업 부분도 떨어지고 1차 산업은 약간 점차적인 무역 비중이 떨어지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조업 부분은 이렇게 증가하고 서비스업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산업별로는 농업과 광업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되고요. 광업은 하락.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서비스업은 증가한다라는 무역 비중 자체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조업하고 서비스는 같이 증가하는데 이 서비스는 왜 제조업보다는 덜 증가할까요? 서비스는 서비스는 그 특성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운반되거나 운송하기가 쉬운데 서비스제 같은 경우에는 운송이 어려워요. 쉽지 않죠. 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조업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활발하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활발하지 못함, 활발이 자금, 물론 감소하지는 않고 있네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산업별로 봤을 때 생산과 무역 비중으로 봤을 때 비교해 보면요. 그랬을 때는 제조업 부분에서 생산 비중보다는 무역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서비스에서는 오히려 생산 비중보다 무역 비중이 좀 더 작은 그런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통합의 확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몇 나라들이 서로 자유무역에 합의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WTO는 모든 나라가 다 들어가는 건데 몇몇 관심 있는 나라끼리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FT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는 free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교역하는 거니까 trade, 그리고 agreement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FTA는 그래서 자유무역협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유무역협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FTA 말고요. 또 RTA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RTA 뭐 다른 건 똑같은데 R이 뭐냐면 그 지역만 나타내는 거여서 리저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ree Agreement 해가지고요. 이거는 지역무역협정 이렇게 얘기해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래서 FTA랑 RTA가 점차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경제통합도 확대되고 무역 규모도 커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그 이전에는 1995년도에 WTO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WTO는 모든 나라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는 겁니다. 의도는 좋죠. 근데 다자 간의 어떤 협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사실은 협상을 이루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니까 범세계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자유무역 확대가 한계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 됐어. 전 세계 다 모여서 하긴 힘드니까 그냥 몇몇 나라끼리만 관심 있는 국가끼리만 체결하자 해가지고 FTA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칠레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칠레와 체결하게 되었고 이후에 뭐 미국, 뭐 EU, 중국 등등등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정도만 체크해 두도록 하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용어 정도 FTA라든가 RTA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의 확대 한번 볼게요. 자, 90년대 들어서면서 자유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어떤 자유화냐면 자본 자유화가 확대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훨씬 쉽게 되었죠. 그래서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확대되었는데 그러한 자본 이동을 우리가 소위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해외 직접 투자 이렇게 얘기해요. 해외 직접 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FDI라는 표현을 써요. FDI. 뭐 해외니까 foreign이겠죠. foreign. 그리고 해외 직접이잖아. 그러니까 다이렉트. 그렇죠? I는 뭘까요? 투자죠. investmen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 개념은요. 해외 직접 투자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해외 직접 투자다라고 하면은요.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는 거에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거나 뭐 삼성이 뭐 인도나 뭐 다른 나라에 건설하는 거 해외 직접 투자예요.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들, 자회사를 설립하는. 네, 요게 바로 해외 직접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해외 직접 투자가 점차 확대되게 되었고요. 여기 이제 뭐 그림 보시면 알 수가 있죠. 무역액이 있고 해외 직접 투자의 순유입액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70년대 이후부터는요 꾸준하게 해외 직접 투자가 확대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여기 보니까 외환위기 지나면서 더 많이 이렇게 급속하게 커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약간 금융위기 이후 지나면서 또 다시 확대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해외 직접 투자가 이렇게 확대되었는데 아니, 해외 직접 투자가 이렇게 확대된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요거요. Why 해서 왜 확대되었을까요? 자, 빠르게 확대된 것은 뭐 앞서 살펴본 거와 마찬가지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서 개도국의 금융시장이라든가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확대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세계화 그리고 자유화 뭐 이런 것들이 확대되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세계화 자유화 되었을 때 뭔가 개발도상국, 개도국이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방적인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라는 거 추가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도국이 개방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그 전까지는요, 해외 직접 투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도국이 문을 열면서 수직적 통합을 목적으로 많이 선진국과 개도국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진국이 부품 같은 것을 개도국에게 생산을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와 있는 생산 어떤 노동자들을 또 미숙련 노동자들을 저가에 또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둘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 단계에서 얻게 되는 통합을 우리가 수직적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수직적 통합을 목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가 크게 일어났다라는 거 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더 나가서 후진국에는 여기 개도국에는 또 생산 요소도 이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화 시장에서의 수직적 결합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 시장에서 국가 간의 어떤 의존성이 커지게 되었다. 의존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셨죠?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검정 색깔로 나와 있는 게 뭔가라고 하면 GDP 대비 무역액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특징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무역량이 근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요거 어떻게 되나 보세요. 요 검정 색깔 선이 여기 안 보이니까 다시 좀 크게 할까요? GDP 대비 무역액이다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요게 이제 검정 색깔로 표현한 그 실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바로 뭘 뜻합니까? GDP 증가 대비 무역액 증가가 더 빠르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특성 중에서 요거 첫 번째 특성으로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또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 여기요, FDI의 순유입액을 한번 살펴보면요,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변하기도 합니다. 변동폭이 좀 크기도 하죠. 그런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선은 잘 변동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FDI 대비 이거의 순유입은 변동폭이 좀 크다라는 거, 변동량이 변동폭이라고 쓸까요? 변동폭이 좀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무역량은 어떻게 된다? 얘는 변하긴 변하는데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약간 변동폭은 작다라는 거, 작은 변동폭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특징 요 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작은 변동폭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무역과 소득의 변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GDP 대비 또 경상수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잘 보이세요? 여기 나타내는 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이게 여기다 다시 써드리면 경상수지가 전체 국가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GDP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르락내리락 들쭉날쭉한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체 비중은 커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커지다가 좀 감소하기도 하는데 뭐 그래도 약간 증가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경상수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경상수지가 우선 첫 번째, 자, 이거는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게 바로 경상수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액에서 빼기 수입액, 이거를 우리가 경상수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플러스다 라고 하면, 경상수지가 플러스다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수출액에서 수입액이 0보다 큰 거거든요.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이걸 봤을 때 이게 0보다 크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흑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0이 되면 경상수지가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0보다 작게 되면 이거는 적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몇 가지 요 표를 보고요, 우리가 특징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특징 한번 첫 번째 한번 보시면은요, 우선 한국의 경상수지는요, 요 그림이 경상수지 얘기입니다. 세계 경제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세계 경제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줄래? 예, 여기 같이 한번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상수지 중에서 1979년에서 80년에 서해계 석유 파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여기 이렇게 내리막길 된 부분이 있죠. 쿵 떨어진 부분. 이게 이제 세계 1차, 2차 세계 석유 파동이겠죠. 그래서 석유 파동이 발생하게 되는 시기가 되겠고요. 그때 큰 폭의 적자를 거두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기 그림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선이 있잖아요. 요 선이요. 이 녹색깔로 제가 표시했습니다. 요게 이제 경상수지가 균형이 되는 제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내려갔으니까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적자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1979년에서 또 80년 79년, 80년 석유 파동이 있고 86년부터 거기 보시면 여기쯤에 해당합니다. 86년에서부터 89년 사이에는 여기 좋은 호황기가 보게 돼요. 여기 뾰족 올라간 거 있죠.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삼저 현상이 발생한 타이밍이에요. 삼저 현상. 자, 뭐가 세 가지가 낮았었는데요. 하나는 이때는 석유 가격이 낮았습니다. 저유가. 그러니까 석유 파동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야 너네들 이렇게 카르텔하고 하면 안 돼 하다 보니까 알았어 해서 이제 그 다음엔 낮아졌고요. 또 저금리 금리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또 달러가 낮았습니다. 저달러 이렇게요. 요 세 가지 현상 덕분에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흑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986년부터 89년에는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자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흑자가 되자 여기 삼저 현상 때문에 경상수지가 흑자가 됐잖아요. 여기 잘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삼저 현상 때문에 경상수지가 흑자가 돼요. 경상수지가 흑자 상태가 됩니다. 자, 흑자가 되면은 이게 이제 달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흑자가 돼서 달러가 유입이 돼요. 유입. 그러면 달러가 많아지니까 달러의 가격이 환율이거든요. 환율은 하락하는 거죠. 환율이 하락. 이렇게요.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외국의 물건의 가격이 싸진 셈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로 표시된 외국 수입제 가격이 싸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력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경상수지가 여기 보면 이렇게 바로 적자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경상수지 뭐 순수출이 0보다 작은 적자 상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이 또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볼까요? 외환위기 이후에는 여기요, 여기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빨간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외환위기 이후에 네, 여기서는 이제 환율이 크게 상승하는 거죠. 환율이 상승하게 되었고, 이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환율 상승은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증가돼서 다시 경상수지가 반대로 흑자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전반적인 이 추세선은 어떻게 됩니까? 추세선은 그렇죠. 추세선은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요걸로 쓸게요. 전반적인 추세는 경상수지가 약간 확장하는,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 증가한다는 표현보다 우리가 개선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경상수지가 GDP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요. 점차 흑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종합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경상수지가 여기 정리를 해볼까요? 결론 보시면 대외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대외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좀 약간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더라 라는 게 첫 번째 특징.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개선되게 됐는데 야 이거 어떻게 개선하게 된 거야? 그 이유는 뭐야? 누가 묻는다면 좀 좋게 대답을 해야겠죠.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야 그거는 우리나라의
내공이 쌓이게 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경제의 뭐 내적 역량이라고 할까요? 내적 역량이 축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력이 점차 강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국제경제학과 관련해 가지고요, 기본적인 인트로로 세계경제가 세계화 개방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점차 발전하게 되었고 변화했는가, 그리고 세계경제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제경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을 중심으로 한 어떤 토픽들이 뭐가 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